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김광균의 추일서정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추일서정. 제목을 보니까 가을인가 봐요. 그죠? 가을날 서정, 정서를 서술하다. 이 정도의 의미가 될 것이고요. 가을날 어떤 정서를 느끼고 있을까? 그러면 화자가 느끼고 있는 정서, 그리고 화자가 추구하는 어떤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 되겠다라고 하는 정도를 잡아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기본적으로 이제 가을날 우리가 느끼는 정서라고 하면 사실은 좀 뻔하죠. 일반적으로 어떤 정서입니까? 가을날 들어보셨나요?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다. 그 고독과 우수에 젖어 있는 남자, 낙엽이 떨어지는 그 나무 밑에서 뭔가 갈색 코트를 착 차려입고 사색과 사유에 잠겨 있는 그런 남자의 이미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보통 가을날 느끼는 대표적인 정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을이라고 하는 요 계절이 긍정으로 쓰일 때도 있고 물론 부정으로 쓰일 때도 있는데 우리 대표적으로 하나 정도씩은 좀 잡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가을이 긍정으로 쓰이고 있을 때는 어떤 이미지입니까? 네, 바로 풍요의 계절이죠. 천고마비의 계절입니다. 하늘은 높고요, 말은 살찐다 이런 뜻입니다. 하늘이 높다는 건 이제 그만큼 가을날 하늘은 이렇게 청명하죠. 구름 한 점 끼지 않은 그런 날씨고요. 마가 살찌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바로 가을이라고 하는 건 추수의 계절, 수확의 계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지었던 농사를 드디어 수확하는 계절이기 때문에 가을은 기본적으로 풍요로운 계절로서 이런 긍정적 이미지, 긍정적 속성을 가진 시어로 활용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반면 가을이 이제 부정적 계절로서 사용되고 있을 때는 바로 우수에 젖어 있고요. 고독감을 느끼고요. 황량함을 느낍니다. 얘네들은 누구 때문일까? 그러니까 가을이 긍정적 의미를 갖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가을은 추수의 계절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반면에 가을이 부정적 이미지를 갖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얘 때문일 것 같아요. 낙엽. 봄과 여름, 봄은 꽃이 피고 여름에는 이렇게 풀이 자라죠. 나무가 자랍니다. 초록초록하죠. 근데 가을은 어떻죠? 뭔가 단풍이 지고 은행잎이 탁 노랗게 물들어갈 때만 해도 예쁜데 걔네들은 이제 곧 있으면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을이 되면 낙엽이 탁 지면서 아시죠? 바스락바스락 거리는 거. 물기 하나 없는.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물기가 없이, 즉 생명력이 전혀 없이 밟으면 바스락 하면서 완전히 와장창 깨져버리는 이런 느낌으로 인해서 이제 가을이라고 하는 것이 우수의 계절, 고독의 계절, 황량함의 계절이다. 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 낙엽이라고 하는 건 하강적 이미지인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가 가을날 괜히 이별을 하게 되면 더 마음이 안타깝고 씁쓸하고 아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코트를 입고 있는 남자, 낙엽이 떨어지는 그 나무 밑에서 뭔가 우수에 잠겨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추일서정이라고 하는 시는 과연 이 가을날 어떤 정서를 느끼고 있는 작품일까 좀 궁금해하면서 우리 작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낙엽은 폴란드 망명정부의 집회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좀 어렵죠? 낙엽이 뭔 폴란드 망명정부의 집회일까? 자, 그러면요. 어쨌든 화자는 낙엽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즉,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대상은 낙엽인데요. 그 낙엽을 보니까 뭐를 떠올리게 되냐면 폴란드 망명정부의 집회를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은유법입니다. 낙엽을 보고 집회를 떠올렸다는 거예요. 비유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폴란드 망명정부의 집회는 뭔지 알 수가 없죠. 우리 한국 지폐 10,000원권에 이제 세종대왕이 그려져 있고 50,000원권에 신사임당이 그려져 있는 것처럼 폴란드 어떤 정부의 지폐에는 낙엽이 좀 그려져 있나? 아니면 지폐 모양이 뭐 낙엽처럼 생겼나? 이 정도 말고는 사실 생각할 수 있는 게 없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쯤 잡고 가면 좋은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걔가 뭐냐면 망명정부예요. 이 망명정부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여러분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유명 인사가 망명했다. 망명을 시도했다. 망명을 신청했다. 무슨 뜻입니까? 한 국가의 어떤 독재 정권, 부패한 정권, 그 부조리함에 맞서서 어쩔 수 없이 그 국가의 국적을 포기하고 다른 나라로 도망가 버리는 걸 우리가 망명이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망명 인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대표적으로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안에 살 수가 없는 거죠. 왜? 수배가 붙은 겁니다. 일제의 이
헌병들에 의해서 수배가 잡혔기 때문에 망명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망명 인사가 되어서 중국이나 러시아 쪽으로 망명을 시도했던 그런 역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망명 정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정부가 떠나가 버린 거예요.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 망명 정부에 들어있는 이미지,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무기력입니다. 그리고 황폐함이에요.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물론 뭐 때문에 도망갔는지 우리가 알 수 없죠. 폴란드 뭐 정부의 뭐 역사, 폴란드의 근현대사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거나 떨어지는 지금 낙엽을 화자는 보고 있고요. 그를 통해 뭔가 폴란드의 망명 정부를 음, 생각하는 식으로 생각이 연결되고 이어지고 있다라고 잡아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포화에 이지러진 도른시의 가을 하늘을 생각하게 한다. 누가요? 이 문장의 주어는 누구죠? 누가 그 도른시의 가을 하늘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바로 낙엽입니다. 즉, 낙엽을 보니까 화자는 폴란드 망명 정부를 떠올렸고 도른시의 가을 하늘을 떠올리게 됩니다. 근데 그 도른시의 가을 하늘을 수식하고 있는 관형어 표현을 보니까요. 관형절이죠. 이 관형절의 표현을 보니까 포하에 이지러진이라고 하면서 도른시의 가을 하늘을 수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포하에 이지러졌다는 건 뭡니까? 포하는 포성이죠. 포탄입니다. 포탄으로 인해서 이지러져 버린, 즉 소멸돼 버린, 멸망해 버린, 완전히 황폐해져 버린 그런 도른시의 하늘을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폐허가 되어버린 이 도른시, 아마 폴란드의 뭐 수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1910년대 서울시가 얼마나 포화에 이지러졌겠습니까? 1919년 3.1운동 이런 거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죠? 포탄과 총알이 오고 가는 그 속에서 완전히 이지러져 버린,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린 이 한 도시의 안타까운 현실, 황폐한 이미지를 떠올리며 그 폴란드로부터 탈출할 수밖에 없었던,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폴란드 망명 정부의 집회를 떠올리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조금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길은 한 줄기 구겨진 넥타이처럼 풀어져. 그러면 이번에 두 번째입니다. 화자는 낙엽에 이어서 길을 보고 있는데요. 길을 보니까 뭐가 떠오르냐? 구겨진 넥타이를 떠올려요. 철험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직유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어떤 장면이요. 한 길이 있는데 이 길이 마치 구겨져 있는 넥타이 같다는 거예요. 구불구불한 길이 이 넥타이처럼 풀어져 있다는 거죠. 일광의 폭포 속으로 사라지고, 네, 길에 우리가 끝을 볼 수는 없습니다. 저 멀리 지평선 너머로 사라져 버리고요. 조그만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새로 2시의 급행 열차가 들을 달리고 있습니다. 화자가 이어서 바라보게 되는 건 급행 열차입니다. 자, 이 급행 열차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근대화와 문명화, 그리고 도시화의 상징으로 자주 사용되는 시어, 자주 사용되는 소재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KTX 같은 거잖아요. 급행 열차가 들을 달리는 장면을 보고 있고요. 그 급행 열차의 뭐 굴뚝에서 쫙 솟아나는 연기를 담배 연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얘는 당연히 은유가 되겠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화자는 지금 도시 문명 속의 기차, 그 다음에 쫙 깔린 길, 그 다음에 떨어지고 있는 낙엽,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관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죠. 포플라 나무의 근골 사이로 공장의 지붕은 흰 이빨을 드러낸 채. 자, 요 정도 읽어주시면요. 아, 이 급행열차나 공장의 지붕이나 근골이라고 하는 것들은 근대화, 문명화, 도시화의 상징으로서 사용되고 있는 시어이자 소재들인데 얘네들이 아무래도 부정적 이미지로서 처리해야 되는 애들인가 보다. 우리가 조금 어느 정도 잡아줄 수 있는 근거가 확보됩니다. 왜 그렇죠? 흰 이빨이라고 하는 시어 자체가 부정적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골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근골이 뭡니까? 이미지를 한번 좀 찾아볼까요? 근육과 뼈가 나오네요. 건축물에서의 근골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음,
딱히 찾고 싶었던 이미지가 안 나타나고 있어요. 요 정도. 요런 게 이제 근골이거든요. 뼈대가 되는 애들. 이런 애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뭔가 황폐한 이미지, 폐허가 된 이미지, 이런 것들을 묘사할 때 사용하게 되는 소재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뭔가 아포칼립스 영화라고 들어보셨어요? 아포칼립스는 이제 한 지구나 한 시대가 멸망해버린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영화들을 말하죠. 그래서 그 아포칼립스 영화의 포스터 같은 거 보면 다 이런 식 아니에요? 그지 않아요? 약간 이런 이미지. 뭔지 아시겠어요? 기울어져 가는, 멸망하고 있는 것 같은 딱 이런 느낌. 도시 문명. 예, 요 정도의 이미지입니다. 지금 이 시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이미지도 딱 그거예요. 그리고 공장의 지붕은 흰 이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흰색이니까 좋은 걸 수도 있지 않나? 그렇다기보다는 이 흰 이빨은 인간과 생명에 대한 위협처럼 느껴지고요. 따라서 도시 문명의 냉혹함, 그리고 황량한 분위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뭔가 좀 통나무집, 오두막집 이러면 좀 뭔가 따스한 느낌이 들잖아요. 이미지 자체가. 근데 이 근골, 선생님이 그림도 그려놨네. 이런 것들입니다. 시멘트빛, 잿빛 이미지로서 삭막하고 황폐화되어 버린 근대 문명의 상징으로서 그런 소재로서 이러한 시어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 더 읽어볼게요. 한 가닥 구부러진 철책이 바람에 나부끼고, 네, 여러분 구부러진 철책과 나부끼는 것들이 긍정적 시어로서 사용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지 않아요? 바람에 나부낀다는 게 뭐예요? 뭔가 끽끽 소리를 내면서 갈대처럼 뭔가 주관이나 확고한 어떤 의지가 없이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바람에 의해 나부껴지는 그런 이미지. 그죠? 그 위에 셀로판지로 만든 구름이 하나. 이 셀로판지 역시 현대 문명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 본래의 모습, 본연의 모습을 상실해 버렸음을. 구름이긴 구름인데 셀로판지로 만든 구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 이 시에서 연속적으로 낙엽도 그렇고요. 포화도 그렇고요. 도른시도 그렇고요. 길도 그렇고요. 담배 연기도 그렇고요. 급행열차도 그렇고 근골, 공장, 흰이빨, 철책, 나부끼는 거, 셀로판지 얘네들 다 부정적 의미를 가진 시어로서 여러분들이 의미를 확보해 나가며 처리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뭐 1, 2, 3행 정도 읽었을 때 이거를 다 확정 짓는 건 좀 오바죠. 그건 이제 어, 어떤 근거 있는 해석이라기보다는 좀 뇌피셜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죠. 그래서 위험한 어떤 해석이 될 여지가 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시를 읽어 나가다 보면 우리가 느껴지는 시의 정서와 분위기 그리고 이 시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의식이 드러나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앞에서 읽었던 구절과 뒤에서 읽었던 구절들의 그 정보를 잘 유기적으로 연결해 나가면서 이 작품 전체를, 이 작품의 하나를 완성해 나가고 의미를 확보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자욱한 풀벌레 소리를 발길로 차며 호홀로, 네, 공허함, 고독감, 그죠? 시적 허용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황량한 생각, 네, 직접 제시를 통해 화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정서를 느끼고 있는지를 알려줬습니다. 황량하다는 거예요. 황량하다는 거의 정확한 뜻이 뭘까요? 이미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좀 정확한 뜻을 한번 찾아봅시다. 황폐하다, 거칠고 쓸쓸하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자욱한 풀벌레 소리 발길로 참여해서 느껴지는 표현상의 기법 한 가지만 좀 잡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입니다. 풀벌레 소리니까요. 청각적 이미지죠. 근데 그걸요, 발길로 찬다라고 표현했어요. 소리를 어떻게 발로 차요? 그죠? 발로 찬다는 건 촉각적 이미지입니다. 그러면 청각의 촉각화, 공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되겠죠. 홀로 황량한 생각을 버릴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허공에 띄우는 돌팔매 하나. 돌팔매질을 하는 거예요. 허공에 돌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화자가 허공에 돌을 던지는 이유가 뭡니까? 황량한 생각을 버릴 곳이 없으니까 돌을 괜히 팍 던져보는 거죠.
뭔가 마음이 지금 만족스럽지 못한 거예요. 뭔가 좀 심통이 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팔매를 확 하나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돌팔매는요, 황량함으로부터 조금 탈출하고 이 황량함을 해소함으로써 여기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일종의 시도입니다. 우리가 뭔가 마음이 답답할 때 돌을 던져버리죠. 그럼 뭔가 마음이 조금 달래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런데요. 이 돌팔매를 어디다 던지죠? 첫 번째, 허공에 던질 수밖에 없죠. 근데 이 허공이라고 하는 단어 역시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빈 공중,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돌을 던지는데 빈 공중에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황량함으로부터, 이 황량한 생각으로부터 탈출하고 이를 조금 해소하기 위한,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으로써, 발버둥치는 것으로서 한 번의 시도를 해보지만 이 시도는 어떻게 끝날 수밖에 없을까요?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울어진 풍경의 장막 저쪽에 고독한 반원을 긋고 잠기어갑니다. 화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돌멩이를 허공으로 샥 던졌는데요. 반원을 그으며 슉 이런 궤적을 그으며 돌멩이는 다시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 이유가 바로 허공에 띄웠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돌팔매는요, 사실은 상승적 이미지로서 황량함으로부터 탈출하려는 화자의 시도가 드러나는 표현이지만 이 돌팔매는 반드시 중력에 의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져 있죠. 그래서 반원을 긋고 잠기어 간다라고 하는 하강적 이미지를 통해 결국에 고독과 이 황량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음이 암시되면서 시가 끝나는 겁니다. 기울어진 풍경, 기울어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뭔가 올바르게 정자세를 가지고 서 있는 모습이 아니라 삐딱하게 기울어진 장막 저편으로 반원을 긋고 잠기어가는 그 돌멩이의 모습이 결국에 화자의 정서는 극복될 수 없음을, 이것이 우리 현대 문명에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의 운명임을 암시하면서 부정적 이미지로 시가 마무리되고 끝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네, 참 멋있는 시고 꽤나 어려울 수 있는 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 돌팔매가 상승적 이미지였으나 허공에 띄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기울어진 풍경의 저쪽으로 반원을 그으며 잠길 수밖에 없다는 하강적 이미지를 통해 고독과 황량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화자의 운명이 암시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정도의 내용은 글쎄요. 고등학생 수준에서 이 작품을 처음 읽어봤다고 했을 때 과연 해석해내고 뽑아낼 수 있는 정보일 것인가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긴 합니다. 너무 어려운 내용이죠. 물론 보기를 통해서 어떤 적절한 정보들이 주어진다거나 했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 중에 이런 해석이 합리적일 수 있겠다. 충분히 설득력 있을 수 있겠다. 라고 본다면 여러분이 실제 이 시를 감상하고 분석했을 때에는 찾지 못했던 정보라 할지라도 문제를 풀어가며 오히려 그 문제 속에 나와 있는 정보들이 시를 읽어나가는 하나의 힌트이자 이정표가 되어 적절할 수 있는 선지겠네 라고 하는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 이 정도의 또 독해력은 중요한 것이기는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를 읽어나갈 때 참 이 현장에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수험생의 입장, 학생의 입장으로서 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고 생각해 볼 여지들이 많은 그런 작품이었다라고 한 줄 평을 내려드리고 싶습니다. 작품 정리로 넘어가서요. 네, 회화적인 시였습니다. 우리 회화적이라는 게 뭔지 모르는 학생들 없겠죠? 우리 바로 전 강의를 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감각적인 시고요. 애수가 느껴지는 시입니다. 주제는 가을날의 황량한 풍경과 그 속에서 느끼고 있는 도시인의 고독감이 되겠죠. 은유와 직유를 많이 사용했고요. 공감각. 객관적 묘사. 뭡니까? 화자는 대상을 천천히 관찰하고 있죠. 처음에는 낙엽을 보다가, 길을 보다가, 급행열차를 보다가, 금고를 보다가, 공장을 보다가, 셀로 판지로 만든 구름을 보다가 돌팔매를 던지면서 시가 끝나고 있습니다. 이국적인 이미지, 네, 망명정부, 도른시를 통해 드러나고 있죠. 이국적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 같지 않다.
이런 뜻이죠. 달을 이자에 나라 국자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지 않은 느낌이 이국적인 거죠. 도시적 이미지 너무 많이 나왔었죠. 도시와 기계와 문명화를 상징하는 시어들이 거의 10개 가까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시의 이제 주요한 시상 전개 방식으로서 선경후정도 기억할 만합니다. 처음에는 화자가 관찰하고 있는 대상 그리고 경치가 묘사되다가 마지막 쪽에 가서야 화자가 느끼고 있는 정서가 제시되며 마무리되고 있는 시였습니다. 돌팔매를 통해 상승과 하강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시적 허용, 호올로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메마르고 황폐한 도시에서 원래의 모습을 상실한 채 문명화되어 보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셀로판지로 만든 구름은요, 우리의 마음을 달래주는 포근한 대상이 아닙니다. 셀로판지는 세모였어요. 세모. 부정적 이미지라는 거죠. 시의 후반부에서 화자는 허공에 돌을 던지는데 이는 도시의 황량함에서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이죠. 그러나 결국 그 돌조차 저쪽으로 잠기어갈 뿐입니다. 현실의 고뇌를 벗어나고자 하는 화자는 결국 마음의 극복까지는 나아가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쉿 너만 알려줄게. 1번의 삭막한 도시의 이미지입니다. 삭막한 도시의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작가들이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시어, 그런 표현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낙엽, 포화, 급행열차, 근골, 공장, 철책, 셀로판지. 그죠? 망명정부는 나라를 빼앗겨 자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피신해 있는 정부를 얘기합니다. 망명정부의 지폐는 당연히 쓸모가 없고 무가치한 존재겠죠. 나라가 멸망했는데 그 전 나라에서 사용하던 화폐, 통화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화자는 나뭇잎이 다 떨어져 앙상한 가지만 남은 메마른 나무의 모습에서 네, 화자는 낙엽을 처음에 보고 있었잖아요. 무기력과 쓸쓸함을 느끼게 되고 이내 폴란드의 망명정부 그리고 포화로 폐허가 된 도른시를 떠올렸던 것이었습니다. 자, 돌팔매라고 하는 이 시어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에서만 등장하는 표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돌을 던지는 행위는요, 일반적으로 인물의 내적 갈등, 인물의 고민, 인물의 고뇌를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뭔가 마음이 불편하고 답답할 때 돌팔매질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쌓인 답답함을 여러분들이 읽어낼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돌팔매는 권위나 기존 질서에 대한 저항을 표현하고 있을 때도 있겠죠. 그죠? 정부를 향해, 경찰서를 향해 돌을 던지게 된다면 그는 어떤 기존 질서에 대한 저항, 권위에 대한 저항으로서 그 인물이 가지고 있는 답답함, 그 내면 의식을 표출하는 수단으로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혹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죠? 답답한 거죠. 돌이나 괜히 던져보는 겁니다. 운명에 대한 예측 불가능성, 이런 것들 상징할 때가 있어요. 반대로 유년기의 순수한 돌이 아주 긍정적 속성을 가진 시어로서 동심과 순수함을 뜻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참 아무 생각 없이 돌팔매를 하며 놀았는데 이 정도의 느낌이라는 거죠. 혹은 타인의 고통을 야기하는 무심한 행동.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아십니까? 무심코 던진 돌뱅이에 개구리가 맞아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돌팔매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인물의 내적 고민과 내적 갈등을 상징할 때가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답답함,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권위에 대한 저항, 운명에 대한 예측 불가능성 이런 것들을 의미할 때도 있다는 거고요. 혹은 순수성과 동심 이런 것들을 의미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혹은 무심한 행동, 타인의 고통을 야기하는 이 정도의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두고 있으면 앞으로 시 속에서 혹은 소설 속에서 한 인물이 돌멩이를 괜히 던지고 있는 장면이 나왔을 때 과연 이 인물의 심리는 무엇일까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에서는요. 황량함에서 벗어나려는 시도가 돌팔매를 통해 드러나는데요. 상승의 이미지와 이는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잠기어갈 수밖에 없는 하강의 이미지로 연결되며 고독에서 벗어날 수 없는 화자의 운명이 암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경후정입니다. 선경후정은 우리 특히 한시라고 하는 고전시가에 속해 있는 하나의 갈래죠. 고전시가 안에 한시가 있는데요. 이 한시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 기법이자 시상 전개 방식입니다. 앞쪽에서는 먼저 풍경을 묘사하고요. 뒤에는 그에 따른 감정이나 정서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작품의 전반적인 풍경과 인물이 느끼고 있는 감정이 조화롭게 연결되면서
독자들에게 깊은 여운과 몰입감을 선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서히 어떤 풍경이라든지 시각적 이미지를 쌓아 올리면서 감정선을 따라오게 만들고 마지막에 정서를 딱 드러내면서 독자로 하여금 공감할 수 있게 만드는 이런 이제 기법들을 우리가 성경 후정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추일서정이라고 하는 작품을 한번 배워봤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바이바이.